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우가 첨단 의료 산업 진흥 분야에 상당히 앞서는 그런 기관으로서 센터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강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인 그 미래 인지 ICT의 산업 전망 분야에 대해서 SK 성장기술원의 박명순 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오셔가지고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SK텔레콤 성장기술원을 맡고 있는 박명순입니다. 성장기술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의 종류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외에 뭐 비디오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음성 데이터도 있고 그런 이제 데이터의 종류들을 저희가 데이터화 시키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제도 저희가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게 오늘 이제 강연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어떤 코그니티브 컴퓨팅 내지는 코그니티브 ICT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그 베이스라인이 이 방대하게 그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그 속에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고 또 추론이라든지 리즈닝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ICT가 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아마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흔히 접하는 데이터는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넘버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입니다. 숫자, 뭐 각종 수치 정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통계에서 쓰는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주로 이 숫자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뭔가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내고 이제 인텔리전스를 뽑아내는 단계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명료하고 명확하지만 이런 숫자로 된 데이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그 글자로 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이해해서 그 텍스트 데이터가 인간은 그걸 보면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ICT 디바이스나 컴퓨터는 그걸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이게 어떤 그 글자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텍스트 데이터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텍스트 데이터가 뭐 보통 한 K 바이트 단위로 이제 기초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 주로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거의 한 메가급 단위 요즘은 뭐 최근에 아마 그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18메가 픽셀이 나온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 몇십 메가의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들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각종 듣고 있는 그 음악이라든지 음악도 이제는 그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자체로도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영화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이미지, 동영상,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소리에 대한 정보, 뭐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데이터량을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가 한 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거의 95%가 전체 저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도 점점 디바이스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담아내는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같은 컴퓨터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많은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고 잘 어널리시스 하면은 사실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그 추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이런 데이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대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고 내가 누구한테 뭐 메일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몇 가지의 데이터를 조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뭐 메일을 봤더니 이 사람이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사이트를 봤더니 이게 해외 여행에 뭐 이렇게 비행기 스케줄을 예약하는 사이트를 들어가고 있다. 이런 몇 가지의 그 액티비티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은 이 사람은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캐치할 수 있고요. 아마 일부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몇 가지 조합해서 그 어시스턴스 할 수 있는 이제 제한적인 기능들이 이미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많이 들으셨던 인지과학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왓슨 같은 시스템도 내가 뭔가 묻고 싶을 때 그게 어떤 팩트 그 자체뿐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연상과 유추를 해서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현재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Q&A 시스템들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우리가 원하는, 어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뛰어넘는 수준의 그 답이라든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이 데이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장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싸잡아서 이제 IoT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현재는 보면은 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게 휴대폰이고요. 이게 이제 IoT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각각의 역할에 맞는 디바이스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떤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가장 작게는 이제 팩트 중심의 내가 뭘 하고 있다, 어디 상황에 있다,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팩트 각각에 대한 부분을 유추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업셋된 상황에서 뭔가에 화가 나 있고, 그다음 화가 난 대상이 뭐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솔루션이 뭐다라고 하는 내가 주어진 어떤 데이터의 그 자체에 있는 팩트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을 조합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나의 비서 같은, 아니면 나의 친구 같이 나의 상황을 감정적인 부분까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 데이터와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 IoT 디바이스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IoT도 보면은 저희 관점에서는 이게 그냥 어떤 기능만 하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 기능에다가 플러스 어느 정도의 인텔리전스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레인지의 그 인텔리전스 디바이스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브레인의 영역에 해당되는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익스트림리 되어 있는 이제 왓슨 같은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지능보다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그 각각의 어떤 역할에 좀 더 디펜던트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디바이스적인 그 IoT부터 다양한 레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거는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텔리전스 영역은 굉장히 이제 극대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측 위에 있는 게 지능과 그 다음에 어떤 무브먼트가 가장 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아마 휴머노이드형,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말하고 그다음에 인간처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궁극적인 형태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조금 멀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걸 지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통 저희 성장기술원에서는 저희 하고 있는 뭐 내추럴 랭귀지라든지 그 내추럴 랭귀지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 다음 비디오 어널리틱스, 그 다음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인텔리전트한 뭔가의 things, 저희는 이제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인텔리전트한 어떤 머신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텔리전스 자체로는 사실은 이게 무형의 모습이기 때문에 구체화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뭔가 손발의 역할을 하는 things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아니면 머신 같은 게 붙어야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와 이제 인간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 디바이스는 크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인텔리전스와 그 다음에 뭔가 센싱과 리스판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바디 디바이스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인텔리전스 영역도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어떤 레코그니션, 언더스탠딩의 기능에서부터 좀 더 궁극적으로는 내 말이 어떤 톤에, 어떤 음색에, 어떤 감정을 갖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는 코그니티브 기능까지를 이 인텔리전스 영역에서 포함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이제 저희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러한 그 트렌드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이 인텔리전스와 관련되어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인텔리전스와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주로 이제 로봇과 관련된 것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쪽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잘 아시는 구글 쪽이고요. 여기는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최근에 몇몇 회사들을 인수를 했고, 또 이제 디바이스와 관련해서도 뭐 네스트 같은 이제 단순 디바이스에서부터 무인 자동차 같은 굉장히 복잡한 디바이스, 그다음에 로보틱스 쪽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어떤 인텔리전스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의 조합을 궁극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I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바이스 쪽보다는 왓슨이라고 하는 인텔리전스 그 자체에 좀 더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 이 유사하게 구글과 유사하게 인텔리전스와 그 실제 디바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로봇, 그 페퍼라고 하는 로봇에서 특히 이제 인간과 교감하는 그 센티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그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기반의 인텔리전스를 이제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소셜 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는 자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인텔리전스를 하기 위한 이제 뭔가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인텔리전스보다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역할에 좀 최적화된 가장 미니멈한 인텔리전스와 그다음에 역할에 충실한 어떤 디바이스, 드론 같은 디바이스의 같이 조합이 되면서 좀 리얼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아마존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성장기술원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어널리시스하고 레코그니션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플랫폼의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비전 레코그니션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조합들을 이렇게 뭉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밥솥에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밥솥에 디바이스 그 비디오 어널리틱스하고 스피치 레코그니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들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미니멈한 기능들을 저희가 인베드 시켜주고 또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걔를 지능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그 통합적인 플랫폼, 이 궁극적으로는 AI 같은 플랫폼이 그 클라우드 형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디바이스는 그 개별의 역할에 맞는 미니멈한 그 인텔리전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해가는 이런 생태계가 좀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의 마지막 패널 토론까지 남아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드리고요. 저희 패널은 오늘 환경상 아주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많은 발표를 해주신 앞에 세 분 연사님 포함해서 오늘 이 패널에 오신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또는 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인지 ICT 융합 관련된 이렇게 의견이나 말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해서 그냥 요청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바로 옆에 계신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융합과의 과장님한테 오늘 들으시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융합과장 서성일입니다. 오늘 이제 인지과학산업협회 창립 선포식입니다만 사실 이제 창립은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협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여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지 컴퓨팅을 비롯한 인지 ICT, 인지 과학을 바탕으로 이제 융합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구성을 협회가 좀 적극적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걸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이제 이제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이제 우리 미래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인지과학산업협회 어떤 그 사무국 차원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조정적 역할 및 어떤 기획 기능 그런 걸 좀 강화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지과학 산업이 업계 지금 현재 기술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사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좀 아이디어를 좀 잘 좀 발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7월 23일 날에 이제 미래부에서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 바로 이제 인지과학 산업이죠. 이게 소프트 중심 사회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이나 어떤 산업 발전, 경제 성장들이 사실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국가 인프라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한 산업이 국가 성장의 주도를 해왔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가치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고 또 세계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적 전환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국가 성장을 이야기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게 바로 수업 중심 사회 실현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과제들이나 주요 내용들이 각 부처별로, 그리고 우리 반에서도 이제 많은 부서에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수업 중심 사회에 이제 한 중요한 요소가 오늘 이야기하는 인지과학 산업이고 인지 컴퓨팅이고 인지과학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과학 산업 측면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해야 될 프로젝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수업 중심 사회의 산업, 예를 들자면 인지과학 산업 같은 것이죠. 이런 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미래부는 수업 중심 사회 실현 전략 기본 취지에 맞춰서 그런 활동들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성일 과장님. 오늘 특별히 또 저희 7월 23일에 대통령님 모시고 있으셨던 그 국가 성장 동력 원으로서의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저희 협회 임직원들이 많은 힘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이렇게 오신 대구 테크노파크의 권업 원장님께 좋은 말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시죠. 이 먼 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걸렸던 시간에 비하면은 제가 여기서 보았던 느낌이라든가 트렌드에 비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 세 분 또 방금 제 옆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한국인지과학 산업협회를 또 앞으로 또 이끌어 가실 우리 이상국 교수님, 전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주로 하는 게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을 하기 전에 전 대학에 있다가 잠깐 이제 여기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분야가 전체적인 분야를 까는 하나의 인프라를 까는 부분, 우리 방금 서성일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산학 연구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의 이런 협회가 창립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테크노파크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은 지역 단위로 산업 정책 기획을 하고, 산업 정책이라는 게 소위 매크로 레벨의 산업 정책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화 센터별로 해갖고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마이크로 레벨에서 또 산업 정책 부분을 갖다가 타치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교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역 산업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곳인데, 여기서 제가 잠깐 대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관련 인지 ICT 관련해서 대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 TP 산하에 있는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모바일 융합센터에서 지금 창의 감성 디바이스 제품화 구축 사업을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은 이미 건립됐고,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휴먼 케어 콘텐츠 사업이 대구의 경북대학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의 사업까지 다 하면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구 지역의 이 분야의 산업이라 하는 게 그 저변 자체가 아주 급속히 지금 신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글로벌 인지과학 산업 컨퍼런스가 내년 한 4월 우리 여기에 계시는 권은희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현재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산업적 저변과 합쳐서 대구에서 이 컨퍼런스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한 의미를 갖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요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협회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운영이 될까? 제가 면밀히 제가 받았던 자료로만 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면밀히 한번 봤는데 좀 관심사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받았던 자료는 풀 버전이 아니고 일부 발췌했는 거였는데, 오늘 와서 좀 읽어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여러 가지들이 아마 이미 여기에 보니까 풀 버전 속에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복은 중복이지만은 제가 꼭 강조해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지 ICT는 응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까 이상욱 교수님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소위 기술 개발 단계별로 해갖고 그 시즈 기술들, 그러니까 소위 종자 기술들입니다. 이것을 다양한 시즈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DB에서. 이게 저는 상당히 여기서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아까 보니까 운영 모델에서 그러니까 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회원이 아닌 쪽에서도 그러니까 기술 시즈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아마 대학에서 스핀오프 되어 있는 창업자들, 벤처들, 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기술 개발 단계가 보통 TRL을 하죠.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라고. 원천 기반 기술에서부터 소위 기업에서 그 중간에 뭐냐 하면은 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 그 다음에 실용화 기술까지 가는 단계에서 이것들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미 제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 그 기반 기술에서부터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갈 것이냐. 이 연계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연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아트에서 나와 있는 뭐 일본의 혁신 환경에 대한 분석을 표를 보면은 지난 20년간 분석을 했는 자료를 쭉 읽어보면은요, 혁신 환경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이 나중에 사업화까지 가는 단계에서 결국에는 기술 개발 단계, 그러니까 TRL에서 초기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단계에서 연계 기능을 어떻게 원활히 수행하느냐. 자, 이게 앞으로 이 협회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야심적으로 출발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 이상구 좌장님도 지금 계십니다만은 네. 특별히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기술 혁신 환경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팩터를 이야기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개발 단계, TRL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또 분야끼리의 이 연계 문제인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하는 게, 저는 이 분야의 지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분야의 기술은 아까 세 분의 아까 발표도 들어보고 이래 보니까 일종의 그 목적지향적 기술로 봅니다. 목적지향적 기술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옛날에 왜 닐스 보어 같은 왜 물리학자가 원자의 모델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는 자연과 그 자체에서 인간의 지적 탐구를 위해서 그걸 개발하지만은 사실은 목적 자체는 특별히 정해진 타겟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ICT 융합기술 이쪽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기술 사업화라는 게 R&D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기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BM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세워놓고 R&D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역전적인 어떤 방법들, 그것도 협회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게 네. 특히 벤처라든가 소기업 쪽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BM을 먼저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R&D를 할 수 있는 아마 길을 갖다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협회에서 또 해야 될 기능으로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딴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미 여러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내부의 회원사, 뭐 정부든 누구든 간에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계. 그냥 회원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기능을 갖다 충실히 잘 수행해 주시길 제가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권업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 해주셨고요. 특히 저희 협회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협회를 인지과학 그냥 협회가 아니고 산업자를 이렇게 붙여서 협회 타이틀을 정한 이유도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반 기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기술 사업화의 연계고리로서의 저희의 그 의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이 충실하면 응용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아마 원장님께서 저희 협회로 하여금 인지 ICT의 시즈가 되는 기술을 좀 잘 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도 한 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시즈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 회원사를 비롯해서 저희 관련 모든 산업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시즈뿐만 아니라 니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즈는 물론이고 니즈 베이스의 기술 설계부터 마지막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일에 대해서 저희의 그 존재 가치를 충분히 이렇게 발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 원장님 말씀해 주신 데 이어서 그러면 바로 제가 좀 자리를 좀 멀리해서 대학에서 스피드업 되시고 이제 창업하신 얼마 안 되신 아주 젊으신 우리 차세대 리더이신 스윙크 주식회사의 양희세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을 요청하면 저희 패널 토의가 아주 멋있게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스윙크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양희세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약 7년 동안 벤처에 있으면서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쪽은 이제 기능성 게임이라는 특수한 분야고요. 그래서 인지과학이 상당히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협회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인지과학협회 컨텐츠 분과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건업 그 원장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에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공감이 갔던 거는 저희 같은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R&D를 이루어져야 사실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런 협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R&D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그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기업에서 껴맞추기식으로 일했었던 분야가 많은데 이번 산업협회에서는 좀 다양한 회원사들이 그리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확한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런 게 국회에서 입안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우선 이번 협회에 있어서 그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사실 이번 창조경제라는 말들을 할 때 가장 풀뿌리가 되는 게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서 사실 여기 그 몇 분 아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신데 사실 모든 게 부족한 게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필요로 한 기술들이 완벽하지 않고 또 그런 기술들뿐만 아니라 인력들, 뭐 여기 계신 대단하신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을 뵙기조차도 힘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에 이런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번 협회에서는 좀 이런 분들을 감히 제가 좀 친구가 돼서 좀 이 협회에서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좀 잘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자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그 협회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풀뿌리처럼 잘 자랄 수 있게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들은 사실 그 부분에서 뭐 한 3년 정도는 사실 정부 과제로 많이 이렇게 제안서를 넣고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부 과제에 있어서 또 어떤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원장님 이어서 양희세 대표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깐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2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지금 대표님 정도 좀 나이쯤에 공부를 할 적이에요. 박사과정 공부할 적에 그 학회에서 그 걔네 말로는 Physics on Earth라는 이름의 그 모임이 있었는데 영어로는 Physics in Hub 정도 되는 겁니다. 아직 풀은 안 됐지만 이제 아주 흑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공부하고 창업을 할까 말까 논문을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정부나 그쪽 문교부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큰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협회로 하여금 중소기업은 물론 벤처기업 그야말로 그 허브 같은 그런 벤처기업들 목소리를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야말로 허브 같은 그런 아주 강소 벤처기업들의 이야기를 계속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패널분한테 시간을 잠깐 드리기로 하고요. 네 번째 김지 상무님 10월부터 이제 삼성에서 또 이제 새로운 또 멋진 역할을 또 맡으셨는데 아까 발표에 이어서 혹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여기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융합 사업 그 미래부 융합 사업 회의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교에 있는 분들하고도 KT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 이제 그러니까 융합 사업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잘 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뭐 인지과학의 뭐 미국에서 대표적인 거 하면 왓슨이라든가 뭐 시리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과제들이 이제 성장해온 그분들의 제가 좀 인볼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이 돼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시리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그 이제 인수해서 이제 실제로 큰 사업체랑 어떻게 보면 멀지가 된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약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보는데
기술적인 것도 그 사이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발전했어요. 좋은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기술적인 점도 많고 또 그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모멘텀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커리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잘 생각보다 안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오픈니스가 조금 현재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는 늘 밥 먹을 때도 이제 얘기하고 뭐 할 때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밥 먹는 것도 이왕이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밥 먹는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면서 내일은 또 누구랑 먹을까 이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 사업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픈니스라는 게 그냥 그 같은 피어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라는 게 그 자기 그룹에 있는 외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일하는 분야가 아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국 사람들하고의 그 지금 사실 잘 하고 있는데 더 지금 그게 불편한 관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제가 와서도 사실 느낀 게 아주 굉장히 불편하다. 일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정부에서도 많이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그 배리어가 컬처럴한 배리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배리어가 굉장히 아직 크다는 거를 제가 제일 그게 그 큰 장벽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협회에서 실제로 몇천 명을 협회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면은 이게 지금 제일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아주 고맙고요. 저희 협회가 큰 목표를 갖고 일하는데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SK나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도 아마 GWP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트 워크플레이스라고요. 그야말로 가정과 같은 그런 일하는 곳.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핵심 인재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하는 것 또는 그야말로 그 연계 기능을 저희 그 사명으로 안고 일해야 될 협회 임직원들이 아주 명심해서 소통과 문화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SK 성장기술원의 박명순 원장님께서 저희 오늘 패널 토의에 그 파이널을 멋지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제가 그 영화를 한 2개 정도 좀 인상 깊게 본 게 있습니다. 뭐 하나는 영화가 아니라 미드였는데 이 2개 다 이제 제가 골랐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컴퓨팅 이런 쪽을 이제 본다고 하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2개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펄슨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였고 이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이제 그런 미드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은 이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이 메커니즘이 저희가 이제 인지 ICT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추론과 리즈닝과 이런 그 기법들을 써서 이제 제공하는 그 기능들이 있고요. 걔 이름이 더 머신이었습니다. 더 머신, 걔는 전지전능한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미리 알려주는 좀 뻔한 요소긴 한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지능적인 면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상당 부분 거기에 근접해 온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기술에서 비디오 애널리틱스 기술이나 음성 인식을 하는 기술이나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나 그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근접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허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허라고 하는 영화는 아마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친구도 비슷하게 이제 더 머신인데 이 허라는 친구는 굉장히 센티멘트, 감성이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좀 강조한 이제 영화였는데 그것도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아 이제는 그 머신이나 컴퓨팅이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과 인간을 능가하는 감성까지도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적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이제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봤을 때, 아, 쟤네들은 이걸 굉장히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온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고 그걸 어떻게 사람한테 붙이기 위한 머신이나 디바이스들을 가져가고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 이제 제가 속한 뭐 조직이나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이나 봤을 때 개별적인 기술은 거의 유사하게 따라온 것 같은데 그만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는 집중력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잘못하면은 이제 그런 머신들을 걔네들이 만들었을 때 아, 우리나라도 이게 지배를 당하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먼 미래까지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ICT 인지과학산업협회 이런 쪽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개별적인 기술들을 좀 모아서 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구심점의 역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장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뭐 머신이라든가 또는 허와 같은 그런 영화를 사례로다가 심지어는 글로벌 리더들이 감성까지 이렇게 파악하고 제공해 주려고 하는 인지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진행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머신이었으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네 번째로 이상일 센터장님을 모신다고 해놓고 여기다 4번이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 슬쩍 건너떴습니다. 이제 제가 머신이었다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고맙습니다. 진짜 파이널리 센터장님께서 정말 더 멋지게 저희가 파이널리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더.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양 대표님이나 또는 우리 그 김상무님, 그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우리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잠깐 제가 발표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R&D 비용을 보면 연 한 600억 정도를 인지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산업 그런 미래부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복지부 이렇게 세 개 부처가 이제 공이 분담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업에서 느끼는 감도 필요와 닿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분야를 보게 되면 기초과학 쪽이나 아니면 기반 조성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 쪽에서는 R&D에 대한 욕구가 더 있을 거로 그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집계를 해서 나중에 정부에 건의하거나 또는 국회에 건의해서 자료가 보완이 되겠지만 이런 차제에 정부가 기반 조성이나 또는 기초 쪽에 기초 쪽은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기반 쪽의 투자도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면 아까 우리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R&D 자금이 지원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상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통계 자료를 보셨지만 미국 같은 데는 벌써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EU 같은 데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쪽이 벌써 기초과학을 뛰어넘는 제품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기초과학이나 기반 조성 쪽으로 계속 갈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반 IT 쪽이나 또는 제조업 쪽에 굉장히 이 기반이 좋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는
기업들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기만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협회가 그런 좋은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해 주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